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을 250만 원 준다는 사장 말만 믿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한 달 후 약속된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며 200만 원만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 250만 원이었던 것을 이주 노동자가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사장이 거짓말을 하면 노동자가 월급이 250만 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는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기숙사 관련된 사항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두 부를 작성 후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사용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녹음 등을 통해서 미리 증거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서 회사가 숙박비용 및 식사비용을 근로자 부담액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식대와 숙박비를 공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숙박비, 식대, 공제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사장은 함부로 식대와 숙박비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표준근로계약서의 숙식 제공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 여부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노동자의 부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에서 숙박비 및 식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숙박비용과 식사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숙식비 징수 상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노동부에서 어떤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숙소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월 통상임금의 20%까지를 상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월 통상임금의 13%죠. 또는 이번에 식사 제공하지 않고 숙소만 제공한 경우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이러한 시설 같은 경우는 월 통상임금의 15%까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시주거시설은 월 8%까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에서 숙식 비용을 사전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이주 노동자로부터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좀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힘을 모아서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1월 임금부터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하루 8시간 근무하여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할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
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1년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무엇일까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에 대해서 31분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받는 제도가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31분의 평균임금을 계속 근로연수를 곱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그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 4월 1일에 퇴사했다면 2020년 1월에 받은 임금, 2020년 2월에 받은 임금, 2020년 3월에 받은 임금을 더하고 또 3개월분에 해당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수, 1월이 31일, 2월이 29일, 3월이 31일이었거든요. 합치면 91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의 30일을 곱하고 또한 계속 근로연수, 이 사례를 보게 되면 계속 일한 기간이 456일이기 때문에 365로 나누면 계속 근로연수가 나옵니다. 이를 곱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대략 계산하면 1년 일하면 한 달 임금, 2년 일하면 두 달 임금, 2년 6개월 일하면 2달 반 정도의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법정 퇴직금은 인터넷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를 활용하시고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EPS 고용허가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법정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출국 만기 보험이 퇴직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출국 만기 보험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받아야 할 퇴직금을 다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출국 만기 보험을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만약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차익을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출국 만기 보험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보다 부족한 금액으로 출국 만기 보험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과 부족한 차익만큼은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만기 보험 예상 수령액은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정년보험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한 EPS 고용허가제 어플을 활용하면 삼성화재 출국 만기 보험금과 퇴직금 차익을 한 번에 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노동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2020년 10월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며칠일까요? 2018년 동안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와 그리고 2019년에 발생한 15개, 2020년에 발생한 15개 합쳐서 41개가 발생됩니다. 참고로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며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식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어서 법정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아쉽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는 회사부터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을 제외한 일하는 노동자의 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면 전부 적용되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되는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법정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또 휴업수당들은 5인 미만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내가 부당하게 해고돼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완전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힘을 모아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완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알아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많은 노동법들이 적용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를 알아보고 구직할 때 회사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완전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 시간, 사유, 현장 상황 등을 기록을 꼼꼼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다쳤을 경우는 119 응급 차량을 통해서 병원을 이동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그 응급 차량 기록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 시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내가 일하다 다쳤으면 일하다 다친 것, 그리고 출근하다 또는 퇴근하다 다쳤으면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외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성 질병이 아니라 직업성 질병 같은 경우는 미리 노동조합이나 노동안전단체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내가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적어두는 것이 좋고 이 또한 화학물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는 본인이 일하는 모습을 미리 영상으로 꼼꼼하게 촬영해 놓는 것이 이후 산재를 입증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도움받을 연락처를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본인이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단체 연락처를 미리미리 알아두고 저장해 놓읍시다. 함부로 사인하지 맙시다. 특히 한글로 된 문서는 모르고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자국어로 된 문서를 요구하세요. 직장 내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는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우리들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막말과 욕설 등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폭행은 정당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므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사업장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을 때 곧바로 이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고 이주노동자센터나 노동조합을 연락해서 반드시 함께 대응해야 됩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목격자 진술, 녹음, 영상 촬영,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 노동자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인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불쾌감, 모욕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이므로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시각적 행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의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시적 폭언 등을 당하면 사업장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강간 미수 등의 성폭행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증거가 확보되어야만 하며 전문 상담소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주들은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응하려면
불쾌한 문제에 대해서는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땐 즉시 이주 여성 긴급 전화 또는 노동조합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목격자 진술, 녹음, 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금체불이 됐을 때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나의 노동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둡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녹음을 통해서 근로시간, 휴게, 임금 등 근로조건들을 녹음해 놓으세요.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재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 등을 꼭 챙겨둡시다. 매달 주는 월급 명세서를 버리지 마시고 꼬박꼬박 챙겨 놓으시고요. 만약 월급 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면 가능하면 은행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합시다. 만약 회사가 은행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속 현금으로 준다면 별도로 수첩 같은 곳에 기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반드시 적어둡시다. 회사에 타임카드가 있으면 사진 찍어 놓으세요. 없으면 수기로라도 근무 시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을 별도로 정리해 둡시다. 또한 연차휴가 등 휴가일도 반드시 표시해 두십시오.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서 등도 미리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진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로시간이 다를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둡시다. 회사 명함, 회사 봉투, 회사 사진 등을 이용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 사장에 대한 정보들, 인적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의 경우는 원청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둬야 임금이 체불됐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과 노동삼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이주 노동자도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도 설사 미등록 이주 노동자일지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이주 노동조합에서는 10여 년간의 법정 투쟁을 거쳐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노동조합 설립을 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런 판결을 쟁취해냈습니다. 헌법 제33조 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단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노동 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주 노동자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이주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동상권은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은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은 노동상담, 노동자들의 노동권리교육, 한글교육, 이주 노동자 제도 개선 활동, 조합원들 친목 활동, 대중집회 활동 등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건 개선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회사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도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상여금 110%, 휴가비 100만 원 등을 동일하게 보장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만든 사업장이었는데요.
이 사업장에서는 고용 종료 3개월 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요구하면 그 이주 노동자를 고용을 보장해야 되는 고용 보장도 쟁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조합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 이주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산별 노조에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민주적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고 16개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를 전국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가입 및 상담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02-2285-6068 또는 민주노총 전화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전화 주세요. 억울하게 참지 말고 지금 노조에 가입하세요. 상담하세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